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231쪽에 문학 텍스트는 인권적인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보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을 먼저 알아보고 인권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노동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정신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다 노동에 포함됩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찍고 있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강당에서 여러분한테 수업을 가르치는 것 노동이고, 또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노동이고, 모두 다 노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동과 관련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배워받지 못한다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죠. 소를 뭐 예전에 노예 부르듯이 그죠? 음, 소한테 무슨 뭐 큰 권리가 있습니까? 인간 마음대로. 그래서 노동과 관련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1부, 2부 두 개입니다. 일단 1부만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보고 나서 2부는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선거를 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학교에서 성적이 평균 70점이 넘는 학생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교실에서 힘이 센 학생들이 힘이 약한 학생들에게 돈을 뺏고 때리며 굳은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두 사례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느껴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것은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라는 건 자격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격, 이것이 인권입니다. 우린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기 학교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우린 누구나 노동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폭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오늘은 인권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했다, 하늘이 줬다고 하여서 처음에는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며 목숨까지 걸었죠. 자, 그럼 인권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알아보죠. 근대 이전에는 왕, 귀족,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 등 몇몇 사람들만 권력, 돈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 것이죠. 결국 나라에 억압받고 차별받던 시민들은 왕과 귀족에게 반대하며 저항하게 만들었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굵직한 시민혁명을 알아보죠. 영국의 명예혁명은 왕이 최고다라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제임스 2세를 의회에서 밀어내고 왕의 힘을 제한함으로써 제가 아무래도 링크를 잘못 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고 요게 1부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음, 어, 네, 노동에 대한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작업 시 2인 1조라는 안전수칙이 있었지만 당시 김군은 혼자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군이 혼자 일할 수밖에 없던 이유, 바로 인원 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상 사고 접수 후 1시간 안에 반드시 출동해야 했는데요. 결국
인원 부족 속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김군이 이런 상황에서도 꾹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김군은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외주업체 소속, 즉 비정규직이었는데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을 감내한 채 숨죽이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잠깐 끊었는데요. 앞으로 사실은 AI와 더 함께하는 미래사에서는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이 구분의 의미가 이제 아마 계속해서 없어질 겁니다. 이제는 거의 모두가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뭐 들어가면 시간만 흘러가면 뭐 호봉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과거죠. 요즘에는 이제 일한 만큼 그 능률에 맞게 뭐든지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특히 노동과 관련해서 가장 역사가 긴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정규직이 훨씬 많거든요. 대신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됩니다. 대신에 비정규직은 시간당으로 보통 계산하고 하니까 그만큼 자기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일한 만큼 받는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해도 만족도가 높고 불만이 별로 없다. 자기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큰 차이 없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면 사실은 구분의 의미가 없거든요. 앞으로 아마 이 의미는 사라질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그 노동의 강도는 큰 차이 없는데도 임금이나 어떤 신분적 차이나 차별이 굉장히 심하죠. 이 영상에서도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기에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상. 이것은 김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발생한 포스코 질소가스 누출 사고, 부산 LCT 공사장 추락 사고, 대전 당진 고속도로 추락 사고까지 사고 피해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업무를 맡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소식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왜 이렇게까지 늘어났을까요? 정부는 어젯밤에 국제통화기금 IMF에 200억 달러의 그 배경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있습니다. IMF의 협상 상황이 잘 담겨 있는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한 장면입니다. IMF는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했습니다. 실무자의 우려처럼 쉬운해고는 곧 한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후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했고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 파견, 용역과 같은 외부 노동력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이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입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라는 것을 겪으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경제정책이나 아니면 기업의 전략으로 인해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책들,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들이 97년 이후에 지난 한 20여 년간 계속 지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는 비정규직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또한 만들어졌죠. 2016년 김군의 사고는 이런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군의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논란은 해결된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교육이나 입시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자신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건데요.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불평등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그 자리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큰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점차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구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그 벽을 넘지 못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립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차별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공정한 걸까요?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가 지난 40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평등 위에 선 현대사회에서의 성공이 공정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과연 능력주의가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지 따져 물었는데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차별을 피하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노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더 확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니 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동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러한 집단적 노력을 펼치고 있을까요? 이부에서 이어진다고 하니까 거의 이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20번을 찍어도 한 회차 분량의 수당만 지급됐는데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는 몸에 불을 20번 붙이면 20번의 수당을 받는다고요. 노조가 만들어진 후에야 정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건데요.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 노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금속 노조라든지 굉장히 그 규모가 큰 노조. 요즘 이제 우리도 몇 명 이상 이런 이제 규정이 있죠. 그 설립이 인정된다고 규정이 있는데 그 노조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그 회사든 그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실제로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볼 때 그렇지 실제로 자기가 그 회사에 혹은
그 조직 속에 몸담고 이제 이런 특히 이제 블루칼라죠. 아무래도 노동을 할 때 이런 노조가 없으면은 절대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필연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게 보면 최소한의 장치고 그래서 이제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노조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듣고 이제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는 10% 안팎으로 노동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노동조합을 가입해 있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낮은 조직률은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법에는 쓰여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낯설어하고 많이 가입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헌법이나 아니면 법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87년에 사회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한 권리를 실제로 현실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다 또는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하는 어떤 위험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하면 불법 파업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 노중동을 비롯해서 이 보수 언론들이 이런 노조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거든요. 국가의 뭐 기업의 발전에 배가 된다든지 이런 시각,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되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변해시키고 오인하게 만든 노동과 관련해서 역사가 오래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차별받고 정말 고열을 빨리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그런 역사를 갖고 그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필요성이 절감되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건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노조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도 보면은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언론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또 뭐 그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주로 재벌들과 이제 유착 관계에 있거나 또 그 친인척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사 대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죠. 사실은 언론의 역할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은 상승하고 있고 특히 여성 노동자, MZ세대 노동자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많이들 알고 있는 파리바게뜨. 이곳 제빵기사들은 몇 년 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dom식품 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노조 가입을 하면 이력이 남아서 이직이 안 된다. 그리고 뭐 당연히 회사 내에서의 어떤 진급 차별이나 여러 가지 괴롭힘은 당연한 거고 뭐 민주노총은 나중에 되게 폭력적이어서 뭐 무슨 빠따 들고 뭐 쇠파이프 들고 뭐 하는 애들이다 하면서 가입하지 마라.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도 했고 2017년 제빵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회사는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나서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임종린 지회장도 53일이나 단식을 하며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데요. 그런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또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는 석연치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우리 회사의 사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약간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회사가 불이 나고 이제 저희를 재고용하는 거 없이 그냥 청산한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저희들과 함께 이제 싸우는 모습에서 약간 이제 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두 사람이 지키고 있는 공장은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입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는 일본의 다국적 기업 니토덴코가 소유한 자회사로 2003년 구미에 공장을 설립해 LCD 패널에 부착하는 평강 필름을 생산해 왔습니다. 두 여성 노동자는 여기서 필름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는 일을 했다는데요. 2022년 공장에 큰 불이 나자 니토덴코는 한 달 만에 공장을 폐쇄하고 사람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평택 공장에서는 생산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들은 평택 공장으로 고용 승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말을 좀 저는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화가 나서 투쟁을 결심했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직원이라 생각했으면 그 회사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나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우리를 버렸다는 것뿐이 안 되고 자기 이익 때나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는 부분인데, 계속 투쟁을 하는데 이 공장까지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지키자라는 마음으로서 특히 마지막이다. 나는 어떻게든 공장을 지켜서라도 고용승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그래서 올라오게 됐어요. 회사는 거대한데 노동자 하나는 정말 작거든요. 노동자 한 명이 목소리를 내는 건요, 웬만하면 그냥 문제 삼지 말고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 이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공론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노동조합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거기를 좀 통하면 그래도 내 목소리를 좀 어느 정도 낼 수 있고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일만 하면서 그걸 이제 지내야 됐는데,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노동자의 힘듦을 그거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개선하고 싸우고 헤쳐나가고 이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썼거든요. 지금도 그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일단 저희는 프랜차이즈에 점포 하나에 한 명 내진 두 명 다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그냥 매장 안에 혼자 갇혀가지고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내가 회사 안에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내가 얘기하는 게 혼잣말이 되지 않게끔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노동조합이 좀 지금 시대에 좀 필요한 이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계속 극단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말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뿐 아니라 고립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활동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이 권리의식이나 인권의식이 많이 약하고 여전히 그다음에 많이 억압을 받다 보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온시하는 뭐 시각이나 교육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강고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노동조합을 하는 것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다.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 가면 어느 교실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반장을 선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이것은 과정이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미디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공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면 또 거꾸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 참여하게 만드는데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 듣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외에도 사실은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문학 텍스트와 연관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학 텍스트에서 보면 내용이 인권적인가? 물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뭐 문학 작품에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악의적인 내용도 있고 불법적인 내용도 나오고, 그렇죠? 항상 뭐 해피엔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가에 따라서 또 그 시대적 배경이 또 작용합니다. 그 작가가 어떤 성장 배경으로서 성장 배경을 갖고 있는 작가이냐. 과거에 이제 예전 작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그렇게 대우를 받고 인권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성장해 오니까 이제 작품 속에서도 무의식 중에 그런 어떤 각종 차별을 작품 속에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볼까요? 보면은 뭐 청소년 소설 유진과 유진이라는 품 속의 한 대목인데, 나는 건우와 더 친해져 손을 잡고 뽀뽀하는 걸 상상하곤 한다. 그 상상을 하면 혼자 있는데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건우가 손을 잡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자, 그 다음에 조금 약하게 강조된 부분요. 도라는 3번은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들은 너무 쉬운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다나.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개정판에서, 이게 2004년도 작품인데 2020년 개정판에서 지금 강조된 요 내용이 표현이 바뀌었어요. 볼까요? 건우가 손을 잡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도라는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린 거라고 했다. 내가 잡고 싶으면 잡고 싫으면 말고.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죠. 2004년과 2020년이라는 이 시대적 배경이 지금 문학 작품 속에서도 벌써 녹아 들어간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학이 이 2004년과 2020년 이 사이에 약 16년간의 세월이 변화가 있는데, 양성평등이나 인권 감수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해진 그 시대적 배경이 지금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동서양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문학 작품에도 보면은 뭐 이런 인권 감수성이나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예전 고전 작품들만 있습니다. 왜? 아무리 훌륭한 고전 작품이라 해도 그 고전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환경이 그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간파해서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독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 이런 거는 우리가 교양 수업을 받으면서 이런 능력이 함양될 수 있죠. 이런 성인지 감수성의 시각에서 또 뭐 언론 보도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요즘에는 뭐 SNS가 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많이 알 수. 그럼 예전 작품 중에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유명한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니스트 해밍웨이, 물론 중요한 뭐 유명한 작품은 노인과 바다지만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나오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죠?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시대적 배경이 1936년에서 1939년 사이에 그 스페인 내전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반파점군을 지원하기 위해 조지 오웰처럼 개인 자격으로 그 전쟁에 참전한 미국인 로버트 조던이라는 사람이 산속에서 게릴라들과 사흘 동안 밤낮을 함께 지내면서 기습 공격을 펼쳐서 다리를 폭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리어 스토리인데 3일간의 사건을 묘사한 작품인데 번역본은 한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 폭발하는 그 주제 외에도 또 다른 주제인 그 조던과 마리아의 사랑의 감정, 연애와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스페인 내전 중에 그 파시스트들이 이제 그 마리아의 부모들을 제어하고 또 마리아 자신은 또 강간당한 그런 여성인데요. 머리도 남자처럼 빡빡 깎고 이렇게 머리를 깎인 거는 여자로서의 존엄을 침해당한 거죠.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를 길렀느냐 이렇게 했냐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성성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머리를 완전히 남자처럼 꽉꽉 밀은 것도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당한 의미고 또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 한 3달 정도 산속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게릴라 대원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이 여성과 이 남자 주인공 조단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작가가 그 부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 요 조금 진한 부분은 이제 필자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얼굴이 예쁜데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저렇게 머리를 짧게 깎지 않았더라면 더 예뻤을 텐데. 이런 것도 이제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그 당시에 어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도 함께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무릎 위에다 두 손을 얌전히 포개어 놓았다. 그녀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놓고 앉자 바지의 열린 아랫단으로 길고 깔끔한 다리가 비스듬히 드러나 보였다. 그리고 회색 셔츠 밑으로는 자그마하게 위로 치켜 올라간 가슴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로버트 조던은 그녀를 볼 때마다 목구멍이 꽉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조던이 마리아의 지금 신체를 바라보면서 표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했죠. 이 마리아를 강간한 파시스트들에 대해서 분노를 했거든요. 조던이.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 파시스트 남성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각의 표현이거든요. 여성을 하나의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히 조던이 이 외모에서 조던이 겉으로는 마리아의 보호자처럼 행동하는데 마리아의 상처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다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오랫동안 말을 안 합니다. 입을 안 여는데 그것은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일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트라우마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게릴라들에 의해서 처음 구조될 당시 마리아의 정신 상태는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보면요. 2차 습격 당시 우리가 그 처녀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아주 이상했어요.
말도 하지 않고 내내 울기만 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물을 뒤집어선 개처럼 부들부들 떨었어요. 좀 나아진 것은 최근에 왔어요. 요즘은 전보다 훨씬 나아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가가 첫날 밤에 지금 보면 이 두 사람이 동침하는 내용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간 피해를 당했던 여성이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동침하는 게 그것도 첫날 밤에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조금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예전 작품에서 어떤 남존 여비 사상이나 또 여성을 타자화해서 남성이 시작해서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그런 그 시대적 좀 배경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줄거리는 고전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지만 이런 세세한 면에서 지금 우리의 성감수성에서 보면은 좀 비현실적이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마리아의 입으로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사랑을 함께 불태운다면 겁탈당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여성 입장에서 볼 때 이 작가가 이제 물론 남자지만 해밍웨이니까 그죠? 이 작가가 강간당한 여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요즘 시각에서 보면은 조금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남성 중심의 어떤 문학 작품이 고전에는 특히 많습니다. 뭐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문학에서도 보면 이런 여주인공들이 보면 폐병으로 일찍 죽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아름다운 여성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혐오 과정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 작품 중에 보면 수잔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 여기에 보면은 수잔 손택이 한 말이 있습니다. 소설의 시선이 오랫동안 남성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예전 작품 중에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로렌스의 작품 중에 채틀리 부인의 연인 1928년도 이 작품에서도 보면 이 여성 포니가 남성인 멜러저의 나신을 바라보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선에서 이런 여성적인 시선에서 남성의 육체를 바라보는 그 당시 보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 파격적인 그런 변화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별로 큰 뭐 우리가 충격받을 것도 아니지만 그만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적인 시야에서 여성을 타자화했던 성적인 대상으로서 그죠? 이런 게 이제 시대의 변화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면 간파하지 못한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것이건 아니면 작가가 반면교사의 의미로 또 그 내용 속에 넣을 수도 있지만 훌륭한 문학 텍스트들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인권의 관점이 그 당시와 지금과 달라진 면을 우리가 아무리 고전이라 해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그만큼 시대적으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니까 이렇게 작가가 이런 내용을 그게 신경 쓰지 않고 표현한 것 같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문학으로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 부분을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사례를 좀 더 볼까요? 이제 여기서 사례는 이제 군인 인권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군인. 특히 우리한테는 좀 더 실감이 나겠죠. 우리는 아직 징병제 국가고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뭐 대부분 군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뭐 신체적으로 뭐 눈이 시력이 안 좋다든지 뭐 다른 질병이 있으면 군대에 못 가고 했지만 또 물론 있는 사람들은 또 뭐 온갖 다양한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병명으로 해서 또 군 면제받는 특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중에 많아요. 그리고 보면 참 정치인들이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국민도 문제입니다. 그 지역구.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신체 건강하고 뭐 요즘에는 신체가 안 건강해도 가야 됩니다. 인원이 모자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히 이 군인 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사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부모 입장에서 저는 이제 집에 너뚱이가 한 명 있고 위에는 딸이 둘인데 딸 둘은 지금 대학생이고 밑에 너뚱이는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걔도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또 군대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뭐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닌데 잘 키운 그 자기 아들이 군대 가서 허무하게 뭐 돌연사 한다든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이 예전에는 저희 부모 세대는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했어요. 왜? 뭐 조사도 할 수 있고 알아낼 수도 없고 무조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사고로 죽었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도 많이 또 밝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조성되지만 예전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죽음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 내용을 조금 잠깐만요. 시간을 벌써 또 41분이 됐네요. 요즘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텍스트는 우리가 3번 정도로 제가 뭐 나눠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인 인권 교육과 관련된 부분 이제 문학과 연관해서 할 건데 그게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제가 이제 동영상 부분은 이제 인권과 관련된 동영상 부분은 제가 이제 또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그다음에 오늘 봤던 노동과 관련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가급적 영상은 제외하고 텍스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텍스트를 끝을 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234쪽입니다. 군인 인권교육과 문학의 권리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시간 편히 쉬십시오.